그날 오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봐주세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며느리 한서영이 제 앞에 놓은 서류. 표지에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시설도 정말 좋대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서영이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샤넬 정장 차림,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방금 산 듯 새 것 같은 에르메스 가방.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 어머님도 편하시고 일석이조잖아요. 일석이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월 이용료 300만 원, 식사 포함, 면회주 1회 권장, 계약 기간 1년, 한 달에 300만 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서영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33살, 예쁘게 화장한 얼굴, 그 눈빛 어딘가에 숨어 있는 조바심. 저는 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왔으니까요. 서영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이게 내 진심이니? 순간 서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밝은 미소로 덮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300만 원씩 드릴게요. 한 푼도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300만 원을 드린다고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건물들, 매일 아침 제가 청소하는 그곳, 서영이는 모릅니다. 그 건물들과 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겠다. 서영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 찍을게. 서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골칫거리를 해결한 사람처럼.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직접 모시고 갈게요. 아, 그리고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거기 다 있대요. 서영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회사에 미팅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0만 원짜리 월세방,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작은 냉장고. 이것이 제가 26년 동안 살아온 공간입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을. 저는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26년 된 물건. 표지는 낡고 모서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7년 10월 27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날.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덮었습니다. 아직은 그 내용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속삭였습니다. 26년. 참 길었죠?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날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 그날 남편은 제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호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셨죠. 제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오래 참아왔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청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청소복. 26년 동안 입어온 이 옷.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굳은 살 박힌 손. 주름진 얼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26년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저는 가방에 수첩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영이도 준호도 제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 낡은 가방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의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 화려한 빌딩들, 비싼 차들, 명품 가게들. 26년 전 제가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9살 아들과 단둘이 남았을 때, 손에 쥔 것이라곤 낡은 수첩 하나뿐이었을 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하지만 잘 키운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방법이 틀렸던 걸까요? 버스가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한 시간이지만 청소부들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명숙 씨, 오늘 늦었네. 동료 청소부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집에 좀 일이 있어서.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증권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26년 동안 매일 청소한 이 건물.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구역, 증권사 사무실들이 있는 층, 청소 도구를 꺼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그런데 한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불이 켜진 것을 봤습니다. 아직 일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문틈으로 살짝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곤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 자산관리팀 이준호 과장,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느새 과장이 되고 결혼까지 하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얼굴. 책상 위에는 실적표가 보였습니다. 빨간 글씨들이 많았습니다. 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아니, 도와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지만. 준호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서 26년 전 남편이 적어 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경자야, 절대 서두르지 마. 좋은 것은 시간이 걸려. 인내하고 기다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키우는 거야. 돈이 아니라. 저는 그 글귀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26년을 참았습니다. 26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몰랐습니다. 준호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저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 안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곧 그들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외환위기. 그 혼란 속에서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9살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떠나기 전 제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26년 후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저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40만 원짜리 월세방.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검소함이 제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곧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달력을 넘겼습니다. 10월 27일, 일주일 후, 남편의 26주기.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보,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곧 약속을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10월 27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6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이경자 씨 맞으십니까? 남편분이신 이성훈 씨가. 그 다음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한강, 투신, 사망. 그 단어들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대한증권 차장이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저는 매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IMF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9살 준호가 제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3일째 되던 날,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저는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남편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경자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운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능한 남편이었어. 너와 준호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있어. 통장에 2억 원, 보험금으로 2억 원. 합쳐서 4억 원이야. 4억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9살 아들을 키우기에 충분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경자야, 제발 부탁이야. 이 돈으로 투기하지 마. 좋은 회사 주식을 사. 그리고 절대 팔지 마. 10년, 20년 버텨. 좋은 회사는 배신하지 않아. 그 다음 페이지에는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성전자, 현기차, 그리고 몇 개의 우량주들. 나는 평생 증권사에서 일했어. 이 회사들을 연구했어. 지금은 IMF로 주가가 바닥이지만 이 회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10년, 20년 후에는 수십 배가 될 거야. 경자야, 절대 서두르지 마. 인내해. 그리고 준호를 좋은 사람으로 키워줘. 돈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약속할게요. 이 돈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준호 꼭 좋은 사람으로 키울게요. 1997년 11월 3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권사 창구를 찾았습니다. 금성전자 주식이요. 2억 원어치 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 IMF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사주세요. 그래도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남편이 평생 연구한 회사예요. 저는 남편을 믿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금성전자 2억 원. 당시 주가 2,000원. 10만 주. 현기차 1억 원. 기타 우량주 1억 원. 전 재산 4억 원을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경자야,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인데 무슨 주식이야. 그 돈으로 가게라도 차려. 밥은 먹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9살 아들을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IMF 시대 일자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 대한증권 건물 청소 공고를 받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월급 80만 원.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아들 하나 키워야 해서요. 그렇게 저는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15일. 제 첫 출근 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자고 있는 준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대한증권 건물. 38층짜리 높은 빌딩. 저는 지하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신입이세요? 이경자 씨? 네. 여기 청소복이요. 갈아입고 2층부터 12층까지가 담당 구역이에요. 화장실, 복도,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기.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 26년 청소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준호를 위해서, 남편과의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사람들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을. 야, 금성전자 또 떨어졌어. 완전 망했네. 현기차도 마찬가지야. IMF 언제 끝나려나. 저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장기적으로 보면 이 회사들은 살아남을 거야. 맞아. 한국 대표 기업들이잖아. 지금이 바닥이면 나중에는 오를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맞죠? 당신 말이 맞는 거죠? 2000년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대박을 냈다고 자랑했습니다. 경자 씨도 주식 해봐요.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제 금성전자 주식은 10배가 올랐습니다. 20억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으니까요. 절대 서두르지 마.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탄했습니다. 아, 완전 망했어. 주식 다 날렸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배당금이 있었거든요. 매년 쌓이는 배당금으로 저는 주식을 더 샀습니다. 금성전자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샀습니다. 10만 주가 15만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쯤 저는 배당금으로 여의도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당시 3억 원. 청소부가 무슨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복권도 좀 당첨되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주식을 모으고 부동산을 조금씩 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때 저는 금성전자를 대량으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15만 주가 40만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저는 여전히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대한증권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뿌리였으니까요. 이 청소 일을 하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 인내를,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재 2023년 10월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여의도로 갑니다. 월급 150만 원. 26년 동안 조금씩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매달 배당금 1,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월급의 8배를 배당금으로 받는 청소부.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재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 돈을 드러낼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대한증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담당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여의도. 하지만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영이는 지금쯤 요양원 입소 날짜를 잡고 있겠죠. 준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아내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그저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 가방 속 낡은 수첩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복도를 닦으면서 저는 한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한증권 자산관리팀, 제 아들이 일하는 곳.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사무실. 준호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가서 그 책상을 닦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리고 책상이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준호, 서영, 그리고 저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 청소를 마치고 저는 38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의도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빌딩들을 비쳤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1997년 10월 27일.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 경자야, 인내해. 좋은 것은 시간이 걸려. 여보, 26년 기다렸어요. 충분히 인내했죠? 바람이 수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제가 최근에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26주기. 그날 모든 것을 보여줄 것. 일주일 후.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서영이도 준호도.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수첩을 덮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26년 동안 해온 청소. 이제 딱 일주일만 더 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3년 전, 2020년 가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럼. 무슨 일인데?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구나?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너 키웠는데 그것도 모르겠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그래, 어디서 만날까? 청담동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요. 제가 예약할게요. 청담동. 저는 그 지역 이름만 들어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동네. 청소부인 제가 어울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편한 옷 입고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청소복, 평상복 몇 벌. 26년 동안 옷에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도 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장 코너.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살짝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낡은 옷차림을 본 것이죠. 정장 하나 보려고요. 아들 여자친구 만나는데.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예의상 안내했지만 별로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120만 원이고요. 이건 80만 원입니다. 가격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20만 원이면 제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어요. 이걸로 할게요. 저는 120만 원짜리 네이비 정장을 샀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직원의 표정이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청담동 호텔 라운지. 저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최대한 단정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위축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고급 시계를 찬 남성들,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 우아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 샤넬 가방, 고급스러운 화장. 어머니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 한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어머님, 준호 씨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도했습니다. 좋은 아이구나. 아니야. 고생은 무슨. 우리 준호가 잘 커져서 다행이지.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겠어요? 제가 주문할게요. 서영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2만 원, 케이크 한 조각에 3만 원. 그냥 아메리카노요. 어머님,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가 살게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산다고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한영증권에서 PB로 일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뱅커요. VIP 고객 자산 관리하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겸손하게 대답하는 서영.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준호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같은 건물이에요. 준호 오빠가 대한증권이고 저는 한영증권이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준호가 얼굴을 붉히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엄마. 호, 우리 준호가? 저는 아들을 놀리듯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잠깐 망설였습니다. 건물 청소 일해요. 여의도 건물에서요. 아, 서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실망. 하지만 금세 밝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준호 오빠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어머님, 어느 건물에서 일하세요? 대한증권 건물이요. 거기 저희 건물 바로 옆이에요. 혹시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서영이 밝게 말했지만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주치면 곤란하겠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영은 정중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웃고 배려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 입 드셔보세요. 자신의 케이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 완벽하게 준비된 듯한 태도, 진심이라기보다는 연기 같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어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서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준호와 서영이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잠시 카페에 남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이 같은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오빠 어머니 청소부래. 응. 그래서 좀 이해해. 나도 그랬으면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 서영과 똑같은 가방을 든 여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서영이 친구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좋은 아이 같더라. 너 복 받았다. 정말요? 다행이다. 저도 서영이랑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일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준호가 선택한 사람이야. 믿어줘야지. 그 후 6개월, 준호와 서영은 자주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밖에서 만났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샀어요. 서영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선물도 자주 가져왔습니다. 과일, 건강식품, 옷. 서영아, 이럴 필요 없는데.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서영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없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정답만 말하는 사람처럼 어느 날 제가 서영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대 부모님이 전세 놓아주신 거예요. 서영이 설명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고급 가구들, 명품 소품들, 거실에 걸린 큰 TV. 이 아이 집안이 좀 되나 보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서영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한영증권 대표세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영이 왜 PB가 되었는지, 왜 VIP 고객을 담당하는지. 아버지가 180억 정도 자산이 있으세요. 서영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자랑하듯이 180억?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러움이 섞인 목소리. 저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준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봄, 준호가 청혼했습니다. 엄마, 서영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 감사해요. 서영이가 엄마 정말 좋아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서영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하객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글쎄, 30명 정도? 아, 네. 서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저희 쪽은 2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200명 대 30명. 그 숫자의 차이가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때요? 한 번만 하는 건데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요. 서영이 보여준 곳은 청담동 특급 호텔. 비용이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부담하실 거예요. 또 그 말. 저희 아버지가.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에 시집 간다고 생각하자 결혼식 한 달 전 서영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집 처음 뵙겠습니다. 이경자입니다. 아, 네. 한태준입니다. 서영의 아버지, 한영증권 대표.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서영이를 잘 챙겨주던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돈께서는 무슨 일 하신다고 들었죠? 청소 일합니다.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의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동정이 아니라 무시? 저는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서영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명문대 나왔어요. 집안도 괜찮고요. 준호 씨가 서영이를 잘 만났죠. 잘 만났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가 서영을 잘 만난 건가요? 아니면 서영이 준호를 잘 만난 건가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화장실 앞에서 서영과 그 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청소 부여도 우리가 잘 살면 되잖아. 그래도 창피하긴 하다.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냥 은퇴하셨다고 할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오늘 서영의 본 모습을 조금 봤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준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는 그를 멈췄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빌딩들 어딘가에 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지금도 배당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요? 아들이 불행하다면. 여보,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 서영이 준호를 배신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고. 2021년 6월 드디어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 200명, 신랑 측 하객 30명. 그 차이가 너무 명확했지만 저는 웃으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호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살아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이가 그러는데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같이 사는 게 어때요? 하지만 너희 괜찮아요. 저희도 원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영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준호 월급으로는 강남 전세도 버거웠고 서영의 아버지가 지원해준 18억 전세 아파트는 계약이 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영이 제안한 것이었죠. 어머님 집을 처분하시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제 집, 제가 살던 40만 원짜리 월세방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영이는 제가 여의도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해준 것이죠. 엄마가 복권 당첨되셔서 3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있대.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억이면 괜찮네요.
그걸 팔아서 강남 외곽에 전세 구하면 훨씬 넓은 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 오피스텔은 제가 가진 5채 중 하나였습니다. 제일 작은 것, 나머지 4채와 강남 아파트는 숨겨두었죠. 좋아. 이것도 시험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서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저희는 분당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팔아서 마련한 전세 18억 아파트. 물론 실제로는 제 현금으로 그냥 샀지만 가족들에게는 전세라고 말했습니다. 와, 진짜 넓다. 역시 강남보다 이쪽이 훨씬 좋네요. 서영이 신나서 돌아다녔습니다. 준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서 살게 됐어요. 괜찮아.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영은 친절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준비했고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일하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런 서영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좋은 아이잖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째 서서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일찍 일어나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아침 먹어라. 준호는 맛있게 먹었지만 서영은 숟가락을 들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가 좀 짜네요.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싱겁게 할게. 네, 저 혈압이 있어서요. 하지만 서영은 그 말을 하면서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싱겁게 끓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너무 싱거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맵고요. 제 위장이 약해서요. 저는 점점 식사 준비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뭘 해도 서영의 입맛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청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청소만 해달라고? 아니야. 엄마가 할게. 제가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 3달째.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혹시 손주 계획은 있니? 제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 하지만 서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부부 사이 일까지 간섭하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쏘아붙이듯 말하는 서영.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직 시간 있잖아요. 서영이랑 저도 아직 준비가.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벽 너머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생활까지 물어보시고.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저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결혼 4달째.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영은 저와의 대화를 점점 줄였습니다. 어머님,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저녁 8시에 방으로 들어가는 서영. 거실에는 저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야, 서영이가 요즘 피곤한가 보다. 네. 회사 일이 많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방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서영의 SNS를 봤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건데 서영이 올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해외여행, 그리고 가족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서영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지만 저와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준호와 둘이 찍은 사진은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랑은 사진 안 찍니? 엄마, 서영이가 SNS 안 좋아해요. 변명하는 준호.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5달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를 마치고 회사를 나서는데 서영이 동료들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서영이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것입니다. 언니, 저 아줌마 우리 쳐다보는데?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 아닐까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손에 든 청소도구가 무거워졌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영과 동료들이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영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응.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 서영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동료들 앞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과연 준호는 행복할까? 결혼 6달째. 서영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 올 건데 방에 계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너희 방해가 되니? 아니에요. 그냥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여주기 싫어서라는 것을. 저는 그날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서영과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는? 외출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으니까요. 다행이다. 불편하잖아. 시어머니 있으면. 맞아.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7달째.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예뻐요?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짜리인데? 1200만 원이요. 샤넬이에요. 1200만 원.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제 한 달 배당금과 똑같은 금액. 비싸네. 괜찮아요. 아빠가 사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달은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요. 다음 달에 2달치 드릴게요. 서영은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사실 저는 용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1200만 원짜리 가방은 사면서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은 아낀다는 것이 결혼 8달째 저는 점점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게. 어머님, 방에 좀 계실래요?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저는 한 칸 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님 말이야. 솔직히 불편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 근데 내 친구들 부르기도 힘들고 집에서도 편하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엄마도 나름대로 매일 청소 냄새 나고 음식도 우리 입맛이랑 안 맞고 서영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회사 동료들이 알까봐 조마조마해.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거. 그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26년을 이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준호는 서영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서영이 먹다 남은 초콜릿 하나.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내가 받은 발렌타인 선물이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한계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9달째, 2022년 3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건물에서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건물들도 청소를 나갔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바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집에서의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7시쯤이었을 겁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신혼생활 즐겁지? 말도 마.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레스토랑 안이 보였습니다. 서영이 친구 3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남편이 잘못해? 남편은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문제야. 시어머니. 저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회사 건물에서 청소하시거든. 매일 볼까봐 조마조마해. 직원들이 알면 어떡해.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헐. 진짜? 응. 완전 스트레스야. 그리고 집에서도 같이 사는데 솔직히 답답해. 그럼 따로 살면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 지금 사는 집이 시어머니 명의거든. 저는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참아야지. 그래서 남편이랑 의논하고 있어.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야. 요양원? 그 정도야?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제 쪽을 봤습니다. 언니, 근데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 우리 쳐다보는데? 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겠죠. 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도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아줌마인가 보다. 신경 쓰지 마. 그보다 언니 다음 주 골프 갈 거지?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튀었습니다. 아니, 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26년을 키운 아들의 아내. 제가 딸처럼 여긴 며느리. 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그런 제가 모르는 사람.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낡은 청소복. 굳은 살 박힌 손. 주름진 얼굴. 이게 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왔습니다. 서영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10시가 넘었습니다.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대화에 멈췄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어. 서영의 목소리. 서영아,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어머님이 그 레스토랑에서 청소하고 계시더라고. 친구들 앞에서 완전 창피했어.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아빠가 회사 대표에 자산이 180억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게 알려지면 내 입지가 어떻게 돼? 180억? 서영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숫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요양원 보내자. 경기도에 괜찮은 데 있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잖아. 요양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거기가 훨씬 좋을 거야. 같은 또래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시어머니가 계속 계시면 우린 언제까지 눈치 봐야 해?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원했던 게 뭐야? 넓은 집에서 신혼살이 하는 거잖아. 시어머니 집 정리해서 이 집 마련한 거고. 이제 목적 달성했으면 각자 사는 게 맞지 않아? 목적 달성.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같이 살자는 게 제 집이 목적이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생각해봐. 어머님도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야.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서로한테 좋은 거야. 내일 어머님한테 말해보자. 내가 요양원 서류 준비해 올게. 저는 그 이상 듣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실패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실패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는 보여줄 때야.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서영이 무언가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제 앞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 여기 좀 봐주세요. 경기도에 정말 좋은 요양원이에요. 서영이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시설도 최고급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어머님은 한 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00만 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식사도 나오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요.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화장한 얼굴, 명품 귀걸이,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 어머님? 서영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아, 네, 어머님? 이게 내 진심이니? 서영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거짓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요. 일석이조잖아요. 일석이조. 어젯밤 들었던 그 단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방향. 제 오피스텔들이 있는 곳. 제 주식이 보관된 곳. 어머님? 서영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알겠다. 서영아. 정말요? 서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장 찍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서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다만, 네, 제가 찍을 도장이 이 서류는 아닐 거야. 예. 서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영아, 사람을 너무 얕보지 마.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나도 다 알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레스토랑에서 봤어. 내가 친구들한테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건, 그리고 어젯밤 대화도 다 들었어. 문 앞에서. 서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수첩? 26년 전 내 남편이 남긴 거야. 유일한 유산.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안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면 너는 기절할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딱 일주일만 기다려. 예. 일주일 후면 내가 누구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서류를 서영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서류는 필요 없어. 대신 저는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10월 27일. 그날 다시 만나자. 어머님, 도대체 무슨. 그때 가면 알아. 내가 누구인지.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줘. 생각할 게 많아서. 서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약속 지킬게요. 26년 참았어요. 이제는 보여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해방감 때문인지.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오늘 서영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 300만 원으로.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하루에 그 돈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저는 수첩을 덮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성증권입니다. 이경자입니다. 고객번호 97만 12번.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영증권 한태준 대표님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한영증권. 네, 잠시만요. 잠깐의 침묵. 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한영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네. VIP 라운지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제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참자.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비닐로 쌓여 있는 정장 한 벌. 26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정장.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던 옷. 이제 입을 때가 됐네요. 여보. 저는 그 정장을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옷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26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제는 보여줄 거예요. 밖에서 서영과 준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겠대. 뭔 소리야? 엄마가 피곤하신가 보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 웃음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0월 27일. 남편의 26주기. 그리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날. 폭풍이 온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6년을 기다린 폭풍이. 다음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기 전 잠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2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6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6일만 더 참으면 돼.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옷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6일.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 하지만 그 안에는 26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안방에서 잠든 준호와 서영.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전 6시 여의도. 저는 평소처럼 대한증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오후 2시. 저는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회색 바지, 단정한 옷차림. 동료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명숙 씨, 어디 가세요? 옷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요? 은행 좀 가야 해서. 은행? 무슨 일인데? 그냥 예금 정리 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30분 명동. 오성증권 VIP 센터.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 자산 50억 이상만 입장 가능한 곳. 저는 큰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26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게 언제였을까요? 2010년쯤 오피스텔을 살 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경자입니다. 고객번호 97001번.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경자 회장님. 급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센터장님께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님, 26년 만에 다시 듣는 그 호칭.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여기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 나도 저들 중 하나구나. 그 생각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센터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얼마만입니까? 그러게요. 한 10년 됐나요? 12년입니다, 회장님. 2010년 5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12년. 그동안 저는 청소만 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센터장을 따라 특별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 편안한 소파, 큰 모니터.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센터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경자 고객 포트폴리오, 보유 주식, 금성전자 40만 주 96억 원, 현기차 22억 원, 하이닉스 15억 원, IT 기업 8억 원, 기타 우량주 4억 원, 총 주식 평가액 145억 원, 월 배당금 약 1,200만 원, 연 배당금 약 14억 4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센터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 5채 35억 원, 강남 아파트 1채 18억 원, 총 부동산 53억 원, 현금성 자산은 8억입니다. 합계는 총 206억 원입니다, 회장님. 206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 가진 거구나.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센터장이 감탄했습니다. 26년 전 4억으로 시작하셔서 지금 206억, 50배가 넘습니다. 남편 덕분이죠. 좋은 회사를 알려줬으니까. 하지만 실천은 회장님이 하셨잖습니까? 26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파시고. 센터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설입니다. 26년 장기 투자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불리십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래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어디죠? 한영증권. 한영증권요?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태준 대표님 계신 곳이죠. 알고 계십니까? 직접은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죠. 그리고 며느리 아버지가 대표고. 한 대표님 연락처 알려드릴까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센터장이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갑자기 움직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때가 됐어요. 예. 26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센터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27일. 네. 그날 한영증권으로 갈 겁니다. VIP 라운지 예약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오후 4시 VIP 센터를 나왔습니다. 저는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26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 아니 정확히는 해방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센터장이 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태준입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 위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자라고 합니다. 이경자? 누구시죠?
오성증권 VIP 고객입니다. 한영증권과 거래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전화 너머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성증권 VIP라고요? 자산 규모가 200억 정도 됩니다. 침묵.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 아, 이경자 회장님,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소문이요? 26년 장기 투자의 전설이시라고요. 증권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유명한데 제 며느리는 절 모른다고 했죠. 다음 주 월요일 10월 27일 오후 2시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VIP 라운지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여보, 보고 계시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질문. 은행 좀 갔다 왔어. 아, 네. 서영은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26년 만에 오성증권 VIP 센터에 갔다. 206억. 남편이 남긴 4억이 50배가 되었다. 그리고 한영증권 한태준 대표와 통화했다. 서영이 아버지다. 그는 모른다. 자기 딸이 내쫓으려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6일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저는 수첩을 덮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비닐로 쌓여있는 정장. 꺼내서 펼쳤습니다. 네이비 색상, 고급스러운 재질. 26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던 옷. 하지만 이제 입을 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정장을 침대에 놓았습니다. 6일 후면 입을 거예요. 여보. 다음 날 화요일.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12층 복도. 5일 후면 이 복도를 마지막으로 닦는 거겠지. 화장실. 5일 후면 이 화장실도 마지막이겠지. 준호 사무실. 5일 후면 준호는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 준호 책상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놀랄까? 화낼까? 아니면 부끄러워할까?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 준호야. 일찍 왔구나. 엄마 여기서 뭐해요? 청소하지. 뭐 하긴. 아, 네.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왜? 그냥. 며칠 전에 서영이한테 이상한 말씀하셨다고. 서영이 말했군요. 무슨 이상한 말?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그런 거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상한 말 아니야. 진짜로 만날 거니까. 무슨 5일 후면 알게 될 거야. 내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 대체 무슨. 그때 가서 봐. 지금은 말 못해. 저는 청소 도구를 챙겨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는 하루하루를 세며 지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서영의 무시를 견뎠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 친구들 오는데 외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2일 후면 넌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일요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정성껏 구두를 꺼냈습니다. 광을 냈습니다.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가방이 아니라 좋은 가방.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62살. 하지만 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26년 만에 다시 찾은 제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약속 지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26년의 기다림 끝,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내일 10월 27일, 남편의 26주기.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난다. 26년 동안 숨겼던 나를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서영아, 준호야. 너희는 아직 모른다. 내일 너희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내일 너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월요일 새벽, 저는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진짜 제 모습. 오늘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첩, 서류들, 명함,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 잠든 준호와 서영.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청소부 시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다음에 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폭풍의 중심으로 2022년 10월 27일 오후 1시 50분 한영증권 VIP 라운지. 저는 건물 밖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배당금으로 산 여의도 오피스텔 중 하나가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이 건물 임대인 중 한 명이 바로 저라는 것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저는 정장 자락을 가다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VIP 라운지 예약한 이경자입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경자 회장님, 한태준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5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갑니다. 10층, 20층, 30층, 35층. 문이 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 끝에 VIP LOUNG라는 금색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영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 긴장한 표정, 서류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아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아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한 PB님, 고객님 오셨습니다. 직원이 서영에게 알렸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쳐 VIP 라운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서영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 편안한 소파, 큰 창문으로 보이는 여의도 전경,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한 남성. 한태준, 서영의 아버지, 이경자 회장님. 그가 급히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서영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태준이 딸을 봤습니다. 서영아, 너 여기 왜? 그리고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이분이? 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침묵. 긴 침묵. 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태준도 황급히 앉았습니다. 서영은 서 있었습니다. 앉을 힘도 없는 것처럼. 서영 씨, 앉으세요. 이건 업무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서영이 비틀거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드시겠습니까?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신 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산 이전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네네. 포트폴리오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경자 자산 현황. 주식 자산 145억 원. 금성전자 96억 원. 현기차 22억 원. 하이닉스 15억 원. IT기업 8억 원. 기타 우량주 4억 원. 부동산 53억 원. 여의도 오피스텔 5채 35억 원. 강남 아파트 1채 18억 원. 현금성 자산 8억 원. 총 자산 206억 원. 월 배당금 약 1,200만 원. 서영이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206억?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태준도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경자 회장님, 정말, 네, 206억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6년 전 남편이 남긴 4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금성전자 10만 주를 2,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26년 장기 투자의 전설이라고. 설마 그분이 회장님이실 줄은. 그리고 이 건물.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제 오피스텔이 이 건물 15층에 있습니다. 2003년에 배당금으로 샀죠. 서영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맞아요. 저는 서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매일 청소하던 그 건물들, 그중 일부는 내 것이었어요. 그럼, 왜 청소를 했냐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내 뿔이니까요. 한태준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206억을 가지고도 겸손을 잃지 않으시다니. 대표님, 저는 한태준을 받습니다. 청소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 아닙니다. 청소부가 천한 직업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26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배웁니다. 그때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집도 그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영 씨가 탐냈던 그 30평 아파트, 내가 오피스텔 하나 팔아서 마련했다고 생각했죠? 네. 사실은 안 팔았어요. 그냥 현금으로 샀어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서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는 집이 내 집이에요. 18억짜리. 서영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져온 서류 기억나요? 예. 요양원 입소 계약서. 한 달 300만 원. 제 배당금이 월 1200만 원이에요. 4일이면 버는 돈으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죠.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준이 깜짝 놀라 딸을 봤습니다. 서영아, 너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아빠, 저는. 그리고 대표님, 저는 한태준을 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청소부 시어머니라며 창피해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준호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래, 준호야. 다 사실이야.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아들. 저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는 내가 부자가 되길 바란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어. 돈이 아니라 사람. 엄마. 근데 너 좋은 사람이 됐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엄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너는 뭐 했니? 요양원 보내자고 할 때 너는 뭐 했니? 죄송합니다.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엄마, 준호야, 서영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야. 엄마,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6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 그만. 엄마, 제발.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너희한테 연락 안 할게.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자산 이전은 다음에 다시 상의하죠. 오늘은 이만. 네. 네, 회장님. 저는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준호와 서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준호와 서영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26년을 준호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 하지만 어떻게? 저는 여의도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한증권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제가 청소했던 그곳.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제 뿌리구나. 문득 관리실로 가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자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206억 자산가로 드러난 지금 청소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약속 지켰어요. 준호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야지. 아니, 이제 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30평 아파트? 그곳에는 준호와 서영이 있습니다. 40만 원 월세방? 이미 정리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자야겠다. 206억이 있지만 갈 곳이 없는 여자.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여의도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여유로운 시간. 그날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직업으로서의 청소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대한증권 건물에 가서 자원봉사로 청소를 했습니다. 제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이 그리워서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사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배당금으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삶이 제게는 더 편했으니까요. 준호와 서영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야.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변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4월의 어느 화요일, 저는 평소처럼 대한증권 건물에서 자원봉사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층,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구역, 복도를 닦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준호도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준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하지. 보면 몰라. 아직도 청소를. 내 뿌리니까. 잊으면 안 되지.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는 일 있으면 가봐. 바쁘잖아. 저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응? 저 이직했어요. 그래. 처가 도움 안 받고 제 실력으로 작은 증권사지만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준호를 봤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엄마, 매주 일요일마다 아빠 산소에 가요. 혼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다음 주 일요일에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기다릴게요.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한서영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며느리.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여의도 만남 카페에서 보자.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방. 화장도 예전보다 연했습니다. 정장도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단정한 정장. 어머님, 서영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니? 네. 아니, 사실은 아니에요. 서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그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일어나. 어머님, 고개 들어. 이제 그런 거 안 받아.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 명품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던 용돈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월급으로만 살아요. 준호 오빠랑 같이 빠듯하지만 행복해요. 저는 서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서영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님처럼 투자 공부하고 있어요. 장기 가치 투자.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금성전자, 현기차, 우량주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처럼 26년은 못하겠지만 10년, 20년 해보려고요. 저는 그 수첩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어머님,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쉽지 않구나. 네. 몇 년을 참았던 게 하루아침에 풀리진 않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서영을 다시 봤습니다. 너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엄마는 보고 있어. 어머님, 그게 진심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화장 번져.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서영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준호와 서영,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남편 묘소를 찾았습니다. 6개월 만에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섰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6년 만에 준호랑 며느리 같이 왔어요. 준호가 묘비를 닦았습니다. 서영이 꽃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늦었지만, 준호,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요. 며느리도 변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경자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집밥으로 제 오피스텔에서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서영이 일어섰습니다. 나도 도와줄게요. 준호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준호와 서영의 웃음소리,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의. 그날 밤 준호와 서영이 돌아간 후 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6년 된 수첩. 남편이 남긴 것.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4월 30일. 오늘 준호와 서영이와 함께 여보 산소에 갔다. 6개월 만에 함께한 시간. 완전한 화해는 아니다. 아직도 가슴은 아프다. 하지만 시작이다. 준호는 변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서영도 변하고 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고 있다. 여보, 이제야 우리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 같아요. 돈으로 키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26년 걸렸지만 늦지 않았죠?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206억.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부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부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화요일, 저는 평소처럼 대한증권 건물로 갔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청소도구를 들고, 명숙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화요일인데. 근데 명숙 씨, 돈 많으시면서 왜 아직도 청소해요? 이게 나야. 이게 내 뿔이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 이곳이 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일부일 것입니다. 준호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준호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여의도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 저는 난간에 기대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6년 전 제가 처음 이 건물에 왔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206억을 가진 여자. 하지만 여전히 청소하는 여자.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2023년 5월 1일
저는 한 장의 초대 문자 받았습니다. 준호서영 결혼 1주년 기념 소박한 저녁 식사. 일시 5월 15일 오후 6시. 장소 저희 집. 준비 준호가 직접 만든 음식. PS. 어머님 꼭 와주세요. 어머님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초대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월세 20평. 명품 가방 하나 값이면 1년 월세를 낼 수 있는 집.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5월 15일. 그날 저는 갈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만든 소박한 식사를 먹으러.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26년 걸렸지만 준호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그걸 이제 알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날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4억을 남겨줘서가 아니라, 좋은 회사를 알려줘서가 아니라, 인내를 가르쳐줘서,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 그녀가 제 청소복 차림을 보고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성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사람의 가치는 가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아침, 따뜻한 햇살. 저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26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을 그 길을. 왜냐하면 이것이 저니까요. 206억이 있어도, 오피스텔 5채가 있어도 저는 여전히 이경자. 청소를 사랑하고 검소를 지키고 원칙을 따르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런 이경자니까요. 이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도 회장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인내, 원칙,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